이 시간에는 회계에서 장부가 어떤 원리로 작성이 되는가, 그리고 작성된 장부에서 어떻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유도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정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계정. 자, 이 계정이란 낱말은 회계 기록을 위한 항목의 단위다, 이렇게 좀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사실 계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자산 속에서도 현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외상매출금이 있을 수 있고, 은행 이익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따로 붙여놓을 필요가 있는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회계 요소의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 정해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계정에는 그 변동되는 것이 우리 관심의 항목이다, 변화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계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이건 마치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말이에요.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이름 붙이듯이 회계를 기록할 때 붙여놓은 하나하나의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매출 채권, 이렇게 하나하나 같은 자산이지만은 현금과 매출 채권이 있고, 또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계정 과목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회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구체적인 명칭을 지칭합니다. 이때 이런 계정 과목 하나하나에는 장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장부의 기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계정 과목이 자산일 수도 있고, 부채일 수도 있고, 자본일 수도 있고, 수익이나 비용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무조건 차변과 대변이라는 걸로 나누어서 판단한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미 공부한 적 있죠. 자산 계정은 증가가 차변에 나온다고. 그러므로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은, 이게 자산으로 올라가 있으면, 즉 현금이면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전부 증가한 내막이죠. 여기 기록된 것은 전부 다 감소한 내막이 됩니다. 자, 이제 계정 과목에는 크게 재무상태표를 위한 계정 과목과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대강 감 잡으셨을 거예요.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계정 과목이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입니다.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이 있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현금, 이것은 자산 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에 올라가는 계정 과목이 있죠. 차입금은 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올라가는 하나의 계정 과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입금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할 수도 있고,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것은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또 같은 현 예금이지만은 은행의 정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저축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거 타이틀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계정 과목 수가 너무 많으면은 헷갈리지요. 그래서 우리도 국어, 국어 속에도 읽기, 듣기, 쓰기, 고전, 현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야기가. 그걸 하나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내부적으로는 관리할지언정 일부러 이야기할 때는 국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은 자세해서 좋은데 사실 정보로서 너무 번잡스럽지 않느냐. 또 계정 과목이 너무 적어서 생략해. 예를 들어서 학교 성적표가 잘했습니다. 뭘 어떻게 잘했다는 소린지. 그래서 국어는 몇 점 맞았고, 영어는 몇 점이고, 수학은 몇 점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면은 낫지 않느냐. 이런 계정 과목을 어느 계정 과목을 쓰느냐, 또는 몇 개를 만들 것이냐, 전적으로 기업의 재량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여러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의 수, 이런 것은 전부 다 회사의 실정에 맞게 설정된 거다라는 점이죠. 다만 회계감사를 통해서 공표를 할 때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반화된 계정 과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표용 계정 과목은 보통 특정화되어 있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계정 과목이 주어졌을 때 계정을 어떻게 기입할 것이냐. 여러분,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비용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다. 요건 이미 그 회계 요소 기입의 법칙에서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 요 원리가 계정 과목에 기입할 때, 장부에 기입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거래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기록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자 이거죠. 자, 예를 들어보죠. 주인이 자산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현금은 자산이므로 그 증가는 차변에 올라가게 됩니다. 대변에 올라가면은 감소라는 뜻이죠, 이야기가. 여기 1,000원 올라가고 여기 300원 올라가면은 1,000원 증가했다가 300원 감소했다, 이런 뜻입니다. 부채는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는 차변이죠. 이건 무조건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회사의 장부를 보고 먼저 파악할 일은 그 장부의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디인가를 먼저 확인할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감소는 차변이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 그 발생된 것이 취소했다 하면 차변입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이고 발생된 비용이 취소되었다 하면은 대변에 올라가게 되겠지요. 요거 바로 계정 기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인터넷에서 한번 아마 동창회 같은 모임인가 봐요. 동문들. 그 모임에 현금 출납장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모양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저기요. 좀 어려운 말이죠. 돈 들어오고 나가고 잔액이 얼마다. 여러분 이걸 회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들어온 건 차변이고 나간 건 대변이에요. 그럼 요렇게 이걸 현금이라는 계정을 두고 보고 있으면은 요 전체 차변이 들어온 게 이 금액이고 대변에 기입된 게 이 금액이다 이겁니다. 이건 무조건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차변의 총 증가가 이 금액인데 감소가 요 금액이었으므로 지금 현재 잔액은 요 금액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부는 이와 같이 이분법,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판단한다는 점. 두 번째,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증가할 수도 있고 거꾸로 감소할 수도 있고, 즉 자산이라면 증가를 말하고 부채와 자본이라면 이쪽에 있는 것은 감소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잔액이란 뜻이죠. 자, 이제 자산 계정은 차변에 생기면 증가고요, 대변에 있는 것은 감소입니다. 어때요?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 잔액이죠, 이게. 부채가 증가하고 감소했다. 그러면 나머지, 이쪽이 100원이고 이게 40원이라면 60원만큼 대변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대변 잔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거정 대변에 100원에 40원 감소했으면은 대변은 60원이 많다는 점이죠.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고 그 취소가 차변이다. 100원 발생해서 40원 취소했으면은 대변이 60원이다. 비용 발생 차변에 100원 발생하고 취소가 40원이면은 차변 쪽에 60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자산 계정에서 차변에 생기면 증가라고 그랬죠? 대변은 감소라고 그랬어요. 자, 100원의 증가에서 60원의 감소가 있으면 잔액은 40원이겠죠. 뭐 부채도 똑같습니다. 또 자본도 마찬가지죠. 이때 각각 증가해서 감소를 뺀 걸 우리가 이걸 밸런스, 잔액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비용의 발생과 취소, 수익의 발생과 취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것을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만 모아보면은, 그렇죠, 증가 100원 중에서 60원 빼면은 40원이 잔액이죠. 증가 100원에서 감소 40원 빼면은 60원이 잔액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중에서 10원 감소했으면 90원이 잔액이죠. 이때 그쪽이 더 많다, 차변 잔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건 대변 잔액, 대변 잔액이죠. 요거 차변 잔액, 대변 잔액, 이렇게, 이건 대변 잔액, 이건 차변 잔액이 되겠죠.
이 잔액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만 잔액을 모아서 갖다 놓으면은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죠. 수익과 비용의 잔액을 갖다 모아서 파악하면은 손익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참 재미있죠, 이야기가.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볼까 합니다. 자산 계정 누구든 좋습니다. 증가가 100원이고 감소가 60원이다. 잔액은 얼마죠? 자변 잔액 40원입니다. 부채 계정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대변 잔액 30원이죠. 자본이 70원이고 60원이 감소했으면은 대변 잔액 10원입니다. 이때 잔액을 모아서 이 자산 40원, 부채 30원, 자본 10원.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맞아떨어지죠. 이때 이 자본은 기말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죠. 요건 기중 증가액, 기중 감소액, 기말잔액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 계정 역시 마찬가지죠. 증가가 50원이고 감소가 10원이면은 총 비용 발생액은 순수하게 40원입니다. 수익도 똑같죠. 요걸 모으면은 손익계산서에 비용과 수익 총액이 나와서 순이익이 30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정 과목의 기입의 원리와 그 계정 과목에서 차변과 대변이 가지는 의미, 증가냐 감소냐, 발생이냐 취소냐 이런 사실을 공부했고요. 그 잔액들을 모아서 우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계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요소별로 계정 과목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우리가 누가 언제 보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는 절차를 말하죠. 실무에서는 전표 작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은 공부할 때는 분계라는 걸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 분계는 회계를 전체적으로 규격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분계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느냐. 먼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있으면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도둑 맞았다. 자산의 감소가 있죠. 비용 발생이 있거든요. 이것도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을 판매하기로 약속을 했다. 아직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거래가 아니지요. 자, 거래가 발생하면은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산 계정 과목 중에서도 현금이냐, 예금이냐, 재고자산이냐, 건물이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증가 또는 감소냐 여부를 판단해서 차변에 기입할 계정 과목과 대변에 기입할 계정 과목을 결정합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다시피 자산 계정이었으면 그 증가가 차변에 나올 것이고 감소는 대변에, 거꾸로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그리고 비용 발생은 차변에, 수익 발생은 대변에 기입이 되죠. 이러한 원리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 해당 계정 과목의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게 되면은 이걸 거래를 규격화했다라는 분계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분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대금 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먼저 원인과 결과관계를 파악해 보면은 회사는 재고자산을 취득했고 그리하여 현금 300원이 나갔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거래가 원인과 결과라는 이중성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자산 중에서도 무슨 계정 과목이 있냐가 문제인데, 증가를 가져오는 계정 과목은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그럼 재고자산이 300원 증가했다 이거죠. 또 현금 300원이 회사에서 나갔으므로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이 재고자산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변동이 있었으며 금액은 300원이죠. 요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은, 자,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입됩니다.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300. 현금 300원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되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300. 이렇게 기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거래는 이렇게 마지막 이 한 줄로서 규격화하여 회계를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무슨 거래인지를 역으로 추적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이러한 내용은 바로 장부에 기입됨으로써 장부의 기입만 보고도 거래를 거꾸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은행에서 현금 200원을 차입했다. 거래의 이중성을 먼저 파악해 볼까요? 현금 200원 들어왔고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했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중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산 중에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200원이 증가가 들어오고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200원 증가하게 되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차입금의 증가는 대변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200원 쓰고 대변에는 차입금 200원 쓰게 되면은 요것이 이 거래를 분기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하고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몇 번 반복 학습하다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주식을 발행하고 대금 200원 현금으로 수취했다. 역시 현금 200원 들어오고 주식을 발행했으므로 자본이 증가했죠. 구체적으로 현금 200원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자본 200원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중에서는 현금이네요. 현금 200원. 자본 중에서는 자본금 2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입되고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입되므로 차변에는 현금 200원 쓰고 대변에는 자본금 200원을 쓰면은 우리가 이걸 분계를 완료한 셈이 됩니다. 자,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자, 요걸 원과 관계를 보면은 은행에 대한 이자 수익이 100원이 발생하고 현금 100원이 들어오게 되지요. 자, 현금 수취는 자산의 증가고요. 수익의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산 중에서도 현금의 100원이 되겠고요. 수익 중에서는 이자 수익이 100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100원이라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입될 것이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은 대변에 기입이 될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100원 이렇게 기입하면은 분계를 완료한 셈이 됩니다.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이것이 분계로서 표현된 거죠. 구체적인 계정 과목과 금액까지 확정된 셈이 되겠습니다. 은행 차입금 150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인과관계 볼까요? 자, 현금이라는 150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랬느냐? 차입금을 상환했다라는 이야기죠. 차입금의 상환은 부채의 감소가 되겠고요. 현금 150원은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래의 이중성은 성립된 셈이죠. 부채 중에서는 계정 과목이 차입금 150원이 되겠고요. 자산으로서는 현금 150원이 감소했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채가 감소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지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그러므로 차변에 차입금 150원 쓰고 대변에 현금 150원 쓰면은 아하, 부채가 차변에 기입된 걸로 봤을 때 부채를 상환했구나. 이 금액을.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나온 걸로 봤을 때 자산이 감소했구나. 이 금액이. 결국 묶어보면은 현금 150원을 지출하여 차입금 150원을 상환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종업원에게 급여 5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먼저 급여를 주었고 현금이 감소했죠. 급여를 지급한 것은 비용이 발생이 되겠고 현금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거래의 이중성 성립했지요. 비용 중에서도 우리는 급여라는 비용 계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자산 중에서는 현금 50원을 쓸 수 있죠. 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고요.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지요. 따라서 차변에 급여 50, 대변에 현금 50 쓰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거래를 이렇게 분계로 규격화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거래를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회사를 살려보면서 주식 400원어치를 발행해서 현금으로 수취했다.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현금 400원 증가했죠? 자산의 증가, 차변에 현금 400원.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것은 자본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따라서 계정 과목은 자본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400원, 대변의 자본금 400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재고자산은 350원에 샀는데 외상으로 샀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라는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재고자산 350원, 대변의 부채로서 매입 채무라는 부채의 증가 350원 이렇게 기입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원가 100원짜리를 250원의 현금으로 판매했다 가정을 하자. 자, 이제 조금 복잡해지네요. 분명한 점 하나, 250원이라는 현금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고자산은 100원짜리가 없어졌죠. 그럼 150원은 재고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 250원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있었고 재고자산이 100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매출 이익이 150원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요. 자, 외상매입금 중에서 150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그러면 현금이란 자산이 150원 감소했고요. 외상매입금, 매입채무라는 부채가 150원이 감소했죠. 부채 감소 차변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매입채무 150원, 그리고 현금이 줄어들었으므로 대변의 현금 150원 이렇게 기입이 됩니다. 종업원 급여 5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비용으로서 급여 50원이 발생했습니다. 차변에.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므로 대변에 현금 50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 거래 중에서 검은색으로 표현된 것은 전부 다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고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만약에 이 거래로 이 회사가 거래가 모두 종결되었다라면은 요건 손익계산서 계정이고 요것도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그래서 수익이 150원이고 비용이 50원. 그래서 손익계산서당 총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100원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자산 계정과 부채와 자본 계정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세무상태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은 여기에서 3번. 그러면 상품을 팔 때마다 원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느냐 일일이 기록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조금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100원짜리 상품을 250원 재고자산 이 상품을 팔았다 가정을 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분개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현금 250원 증가했고 재고자산이 원가 100원짜리 없어졌고 그리고 150원이 이익 생겼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는 달랑 이익만 150원 올라가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는 건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250원어치를 팔았으면은 고속이 이익이 얼마쯤 되는 건지 그런 것에 관한 정보는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올라간 것보다는 조금 자세히 하자. 어떻게 하느냐, 현금 250원 들어온 것만큼을 수익으로, 매출 수익으로 잡아주고 그 대신에 재고자산 원가에 해당되는 것은 매출한 상품의 원가다 하여 매출 원가 계정을 잡아주자 이겁니다. 즉 위에 있는 분계보다는 이 두 개의 분계로 나누어서 분석하게 되면은 손익계산서에는 수익으로서 250원과 비용으로서 150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익이 150원이라는 것을 왼쪽 거하고 똑같죠. 그러나 오른쪽 방식이 왼쪽 방식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은 매출액 250원에 매출이익이 150원 나오겠죠. 그러면 아하, 이 회사는 약 20%에 해당되는 것이 이쪽에서 원가가 되고 40%가 원가가 되고 60%는 매출 이익이구나. 그러니까 매출액의 60%는 이익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방식으로 분계로 공부합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밑에 방식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팔렸을 때는 총 매출 판매액을 매출을 수익으로 잡도록 하고 그 판매된 재고자산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잡는 이런 구조를 채택하기로 합니다. 자, 그렇죠.
나왔죠. 자, 실무에서는 전표라는 것이 작성이 되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입금 전표는 차변에 현금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가 수입 임대료 50만원 이런 뜻이죠. 출금 전표는 대변에 현금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므로 비품, 차변에 비품 구입하면서 30만원 현금 나갔다. 이런 분계가 여기에 녹아있는 구조죠. 현금이 개입되지 않는 거래는 대체 전표라는 것을 과거에 쓰곤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차변, 대변 나와 있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60만원 증가했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매입채무가 60만원 또 발생했다. 이게 차변이고 대변이고 분계가 이렇게 전표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회계상 거래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그 과정을 분계라는 걸 통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장부에 기입되는 요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분계를 하게 되고 이 분계 내용은 각각의 장부에 기입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예를 들어서 차변에 현금 400원, 대변에 자본금 400원 이렇게 거래가 분계가 되면은 이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그 장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자, 이게 주인이 현금이면 자산이고요. 주인이 자본금이면 이건 자본 항목이지요. 분계해서 차변에 현금 400원 기입되면은 현금 계정 과목의 차변에 이 400원을 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400원이라는 현금의 증가가 있었던 걸 장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또 자본금 계정의 변화가 있으므로 대변이죠. 자본금 계정 대변에 요 금액 400원을 옮겨 쓰게 됩니다. 이게 장부에 기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전표 작성, 분계 과정이 끝난 것은 각각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기입하게 되는데 기입 요령은 예상보다 쉽습니다. 분계할 때 썼던 계정 과목에 장부에 갈 것, 차변에 써졌으면 그 장부에 차변에 쓸 것, 그 금액을, 대변에 있으면은 그 계정 과목 대변에 그 금액을 쓸 것,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알아보죠. 재고자산 350원이 차변에 있고요. 매입채무 350원이 대변에 있습니다. 그럼 계정 과목으로 재고자산이라는 장부와 매입채무라는 장부에 각각 기록이 이루어져야 되죠. 재고자산이 차변에 있으므로 차변에 350원 여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매입채무가 대변에 있으므로 매입채무라는 계정 과목에 대변에 350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원가 100원짜리를 아마 250원에 판매한 모양이죠. 그럼 여기서는 계정 과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현금은 여기 있고요. 이제 매출과 매출 원가 그리고 재고자산은 여기 있네요. 기록해보죠. 현금이 250원이 분기해서 차변에 있으므로 현금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250원 써주고요. 매출이 대변에 있으므로 매출 계정 찾아가서 대변에 250 써주게 됩니다. 매출원가가 차변에 100원 있으므로 매출원가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100원 써주시고요. 재고자산이 대변에 100원 있으므로 재고자산 찾아가서 대변에 100원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현금은 자산인데 차변에 기록된 것은 전부 증가를 나타내죠. 또 재고자산은 자산인데 차변에 기록된 것은 증가고 대변에 기록되는 것은 감소입니다. 결국 350원어치 구입한 것 중에서 100원은 나갔다는 소리이므로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의 잔액은 25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자, 매입채무 150원 차변에 있고 대변에 현금 150원 있다 가정하자. 그러면 매입채무 계정 찾아가서 차변에 150원 있으므로 이 매입채무 계정 차변에 150원 써줍니다. 현금 계정 과목이 대변에 150원 있으므로 현금 계정 대변에 150원 써주면은 자동적으로 현금이 나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급여 50원과 대변에 현금 50원이 기록되었다. 자, 이 분계는 차변에 급여 계정 없네요. 그러면 급여라는 총계정 원장 찾아가서 자, 급여 계정에 차변에 50원 있으므로 여기에 차변에 50 써주고요. 현금 대변에 50 있으므로 대변에 현금 50 써주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분개한 것에 따라서 각 장부의 계정 과목대로 찾아서 기입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이것이 기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입된 내막을 쭉 보시게 되면은 현금 계정을 분석해 보면은 총 증가가 650원이고 감소가 2건이 있어서 200원 감소했네요. 또 재고자산은 이거 증가고 감소고, 매입 채무는 이게 증가고 이게 감소였겠죠. 자본금 증가, 매출 수익의 발생, 매출원가라는 비용의 발생, 급여의 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분계에서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일치된 것을 장부에 정확히 기입하게 되면은 모든 계정 과목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장부에 기입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표가 바로 시산표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 계정 과목 한번 볼까요? 차변의 합계가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현금 계정에 650원이지요. 대변에는 200원입니다. 재고자산은 차변에 350원, 대변에 100원이죠. 또 매입 채무는 대변에 350원, 차변에 150원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대변에 400원. 그렇죠? 매출 수익은 대변에 250원. 매출원가는 차변에 100원. 급여는 차변에 50원이다 이거죠. 여러분, 요 금액 650원, 350원 이것은 당해 계정 과목의 차변 합계를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작성된 시산표를 합계 시산표다라고 표현하고, 이 금액은 당연히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만에 하나 1300으로 맞지 않고 이쪽은 1300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0원이다. 뭐 빠뜨린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분계를 제대로 못했거나 분계한 것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쓰기를 잘못했거나 총계정원장 옮겨 쓴 것을 이 합계 시산표로 요약을 못했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 에러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작성된 것이 합계시산표고요. 이 계정 과목의 차변과 대변을 비교해서 잔액만 이쪽에다가 써보자. 450원. 요건 바로 현금이 지금 잔액이 450원 있다는 뜻이죠. 총 650원 들어온 데서 200원 감소했으므로 잔액이 45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재고자산 250원이죠. 매입채무 200원이네요. 자본금은 400원, 매출 250원, 매출원가, 급여. 이렇게 해서 잔액란의 합계를 보면은 850원으로 역시 당연히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잔액란만 만들어 놓은 시산표를 잔액시산표라 해요. 그러면 이건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산표를 합계 잔액 시산표다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우리가 흔히 합잔이다 라고 표현되는 건데요. 모든 회사는 이걸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의 합계 잔액 시산표를 찾아서 보시면은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쭉 나옵니다.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 계정, 비용 계정. 여기서는 제가 몇 개 안 썼습니다. 또 1년 동안의 모든 거래의 합계란이 기록되고요. 그로 인해서 잔액란이 기입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지금 분계한 것을 장부에 기입하고 장부에 기입된 것이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작성되는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제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 거기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정 과목 전체에 대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다 들어있죠. 잔액란만 모아놓은 시산표를 잔액시산표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건 현금이 기말 현재 잔액이 요 금액이 있다. 재고자산은 요 금액이 있다. 매입채무는 이 금액이 현재 잔액이다. 이런 뜻이죠, 이야기가. 자, 요것들 중에서 보라색으로 표현된 네 가지가 자산, 부채, 자본이고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세 가지가 수익과 비용이지요. 따라서 잔액시산표에서 말입니다. 자산으로서 현금 차변의 잔액, 재고자산 차변에 250원, 매입채무 대변 잔액 200원, 자본금 대변에 400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손익계산서 매출은 250원, 매출원가는 차변에 100원, 급여 50원. 자, 이렇게 기록하고 나면은
자산부채 자본을 하나의 표로 묶었고 손익계산서 수익비용을 또 하나의 표로 묶었어요. 당연히 이게 재무상태표가 되고 손익계산서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수익이 총 250원이고 비용이 총 150원이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당기순이익은 100원이란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도 보시면은 차변에 합계가 얼마 나오느냐? 700원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대변의 합계는 600원이에요. 여기다 100원을 추가해야만 이쪽에 700원이 맞아떨어지게 되죠.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잉여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계가 700원으로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본금은 뭐냐? 이건 기초자본금이고 기말 자본은 500원인 겁니다. 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이 100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잔액시산표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워크샵식으로 해서 실제로 분계한 후에 요걸 장부에 기입하고 여기에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만들고 그 합계잔액시산표 중에서 잔액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요걸 한번 해보자라는 점이 있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쭉 해봐서 만들어진다라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훌륭하게 아주 잘 학습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뭐 제가 감시하고 다니면서 군밤 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쭉 한번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인터넷을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요 자료만 가지고 한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나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업 한 번 들어서 이것이 해결될 것 같으면은 누가 회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겠어요. 누구나 다 회계사 하지요. 나름 학교에서도 여러 학기 동안 공부하는 까닭은 그만큼 그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주식 500원을 발행해서 현금 받았다. 분계 이렇게 나옵니다. 재고자산 400원을 외상으로 줄이겠다. 차변의 재고자산, 대변의 매입채무 400원씩이죠. 원가 100원짜리를 300원에 현금 판매했다. 차변에 현금 300원 들어오고 매출수익 300원 발생하죠. 그 원가는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외상 매입금 중에서 150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매입채무 150원 결제했으므로 차변의 매입채무 150원, 현금 150원, 대변에 나오겠죠. 임차료 비용 50원, 30원은 현금으로 지불했다. 차변의 임차료 비용, 임차료 30, 대변의 현금 3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쭉 한번 총계정원장 장부에 기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500원짜리가 자본금 500원을 어떻게 기입되느냐에 관한 이야기죠. 차변에 현금 500원 있으므로 차변에 500원 쓰시고 자본금 대변에 500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변에 재고자산 400원 있고요. 대변에 매입채무 4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찾아서 차변에 400원 쓰시고 대변에 매입채무 역시 400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차변에 현금 300원 있으므로 차변에 300원 잡아주시고요. 매출 300원 대변에 쓰십니다. 매출원가 100원 나와 있는 거 역시 기록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재고자산 대변에 100원 나와 있는 거 기록합니다. 자, 매입채무 150원 갚은 거, 매입채무 차변에 150원 있으므로 매입채무 계정 차변에 150원 쓰고 대변에 현금 150원 씁니다. 임차료라는 비용 계정 만들어서 차변에 임차료 30원 써주시고 현금 30원 감소했죠. 현금 30원 기록되면 되겠습니다. 결국 분계를 총계정 원장 이 장부에 옮겨 쓴 셈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옮겨 쓴 장부를 조금 작게 표현해 봤어요. 요걸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 봅니다. 자, 먼저, 자, 계정 과목과 합계란이 있는데 현금 계정 차변에 800원 되죠. 대변에 180원, 재고자산 차변에 400원, 대변에 100원, 그리고 매입채무 차변에 150원, 대변에 400원, 자본금 500원, 매출 300원, 매출원가 100원, 임차료 30원. 그래서 합계란이 1480으로 대차가 맞네요.
지금부터 우리는 잔액란을 메꿔봅니다. 현금 계정 800에서 180원 빼면은 차변 잔액으로 620원, 재고자산 차변 잔액으로 300원, 매입 채무 대변 잔액으로 250원, 자본금 대변 잔액으로 500원, 매출 대변 잔액으로 300원, 매출원가 차변 잔액으로는 100원, 임차료 30원, 잔액란의 합계가 1050원으로 차변 대변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일단 분계가 차변 대변 양쪽에 다 올라갔으며 그 금액은 일치한다.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올라간 것도 정확하다.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중에서 잔액만을 모아놓은 시산표가 잔액시산표죠. 잔액시산표에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을 모아서 재무상태표를, 수익, 비용을 모아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자, 옮겨 쓰고 있어요. 옮겨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 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익이 170원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죠. 여기도 이익이 170원 나올 겁니다만은 이익 잉여금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었죠.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920원으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거래를 분계하고 장부에 옮겨 쓰고 그걸 통해서 합계 잔액시산표를 만들고 그 중에서 잔액시산표를 바탕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워크샵으로 쭉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시 여러분 장부에가 이렇게 기록되었다 가정하고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작성해 보실래요? 자, 현금 계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500원 300원 쓰면 되죠. 뭐 매출 채권 쓰면 됩니다. 차입금 쓰면 됩니다. 자본금 쓰면 되고 매출 쓰고 매출원가 쓰고 급여 쓰면 되죠. 그래서 차변 합계가 2,050원으로 일치하네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당연히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복식부기가 아니지요. 자, 현금 계정이 500원 증가해서 300원 감소했으므로 결과적으로 200원이 잔액이 됩니다. 매출 채권 아직 받을 돈이 300원 있다는 소리고 차입금 아직도 갚을 금액이 250원 남아있다는 뜻이죠. 나머지 잔액도 전부 이렇게 옮겨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요놈 가지고 여기에서 이 자본금까지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재무상태표 만들고 요 밑에 거 3개 가지고 손익계산서 만들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작성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순이익이 100원 나와서 손익계산서 수익 총합계와 비용과 순이익의 합계에서 800원 맞아떨어지죠. 순이익 100원은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차변합계 500원, 대변합계 500원 일치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올라가 있고 이것이 당해년도의 이익을 의미한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볼까요? 이제 한 해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2해로 연결된다 가정을 하죠. 자, 맨 처음에 현금 100원을 수취해서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1년 동안은 수익이 500원 발생하고 비용이 300원 발생했는데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자, 현금은 500원 들어왔다가 300원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200원 증가가 있었고 여기에서 또 주식 발행으로 100원 수취했죠. 아마 현금 잔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해당하는 이야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 수익이 500원이고 비용이 300원이고 해서 이익이 200원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걸 말씀드렸네요. 재무상태표 계정을 보면은 다시 현금 100원에 500원 들어왔다가 300원 나갔으므로 현금이 순수하게 300원 남습니다. 그렇죠? 그거 이외에는 자본금 계정이 100원이 발생했었겠죠. 처음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생긴 이익이 여기서는 이익잉여금 200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은 당해년도의 이익을 의미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 100원은 기초 시점의 자본이고 300원은 기말 시점의 자본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2002년에 수익이 900원, 비용 500원이 생겼고 모두 현금으로만 수수했다 가정하지요.
그러면 2002년도에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900원 발생하고 비용이 500원 생겨서 2002년에 순이익은 400원 나왔다라고 계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손익계산서는 그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의미하는데 2001년 손익계산서는 2001년도의 성과를 의미하고 2002년의 손익계산서는 2002년도의 경영성과를 의미한다. 일정 기간의 성과를 의미한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현금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300원 있었으면은 금년도 초로 넘어올 때도 300원 넘겨받고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현금 300원 있었다가 900원 추가로 들어와서 500원 또 추가로 나갔겠죠. 그러면은 현금 잔액은 700원이 남게 됩니다. 아하,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은 전기에 있던 것이 다음 기로 넘어오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에서 넘어왔다 하여 이런 300원을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 2월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300원 더하기 900원 빼기 500원 해서 700원이 당기 기말 잔액이 된다. 요건 다음 기로 또 넘어가게 되겠죠. 차악이 2월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설립할 때 만든 거라서 그냥 그대로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분석해 보면은 이익잉여금은 총 600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 600원짜리는 전기에 생긴 이익잉여금 200원과 단기에 생긴 순이익 400원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이익잉여금은 단기 이전에 회사가 번 이익이 모두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다만 배당 등으로 지불된 것은 빼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당해년도의 이익은 400원이고 전기까지 누적적인 이익은 600원이다. 전기를 포함한 단기까지 누적적 이익은 600원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은 차기 2월 정기 2월로 넘어가게 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그 년도의 보고로 끝난다. 이 점을 공부했고요. 아울러서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 역시 잔액이다. 밸런스다. 그래서 잔액은 차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